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일요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7개 지역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is is a really important point, is what you saw on Friday night was just the first round. There will be additional response actions taken by the administration against the IRGC and these groups that they're backing. 구체적인 공격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군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the president is determined to respond forcefully to attacks on our people. The president also is not looking for a wider war in the Middle East. 미군 사망의 배후로 주목한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just say from the perspective of Tehran, if they chose to respond directly to the United States, they would be met with a swift and forceful response from us.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작전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요일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격은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일 뿐이고 토요일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은 홍해의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이 맞대응 없이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고 이란도 영내 불안을 키우는 실수라며 미국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확전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El humo se puso todo el cielo negro, se oscureció todo. El viento parecía un huracán, era como estar en el infierno. 실내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Atender a los heridos y controlar los focos activos que están hoy día combatiéndose lo más pronto posible.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Preghiamo anche per i morti e feriti dei devastanti incendi che hanno colpito il centro del Cile. 여름철인 칠레는 지난 주말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해 화재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승용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부까지 홍수가 들이치면서 이 꽃집은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몰아친 최대 시속 142km 폭풍우의 위력입니다. 앞서 허리케인급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몬트레이 등에서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just got inundated with water. Actually got to a point where the water was about 14 inches deep inside the store. 이례적인 겨울철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발원한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 대개 강 현상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설,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채 2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기상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very rare and unusual and a strong signal of a very high risk of significant flash flooding beginning late today and continuing into Monday. LA 일부에 최대 300mm의 강수량이 예보됐고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 400만 명에게는 재난 경보가 내려진 상황. 지역 당국은 여행과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체 물가가 조금씩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예외입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 1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6.8% 올라 가장 높았고 배가 41%, 귤과 감이 39%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과나 딸기, 배,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하락한 그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92,24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훌쩍 뛰었습니다. 대파 가격은 1kg에 4,11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연속 둔화했지만 30개월 넘게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상시에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희경입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식재료나 소모품에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다가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1.4% 감소했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음식과 식료품 소비가 2.6%, 의약품도 1.5%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화장품도 11.5%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오락과 취미용품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의료용품이라든가 에너지 지출과 같은 필수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문에 있어서 소비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상승세를 타던 서비스업 소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매와 소매업은 0.8%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도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해외에서 쇼핑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서비스 지출액의 증가율은 점점점 줄어들 거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보이지만 가계부채와 중동사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달 17일 20대 최모 씨는 40만 원을 내고 일본행 항공권 2매를 샀다가 이튿날 취소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결제 금액의 20%인 8만 원을 취소 수수료로 요구했습니다. 취소하고 싶으신 거면은 이제 수수료 발생되는 거다. 이건 무조건 발생되는 거고 이거를 뭐 전액 환불이나 그런 건 불가능하다. 30대 김모 씨는 택배로 붙인 25만 원짜리 모니터가 배송 과정에서 깨졌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택배사의 파손 관련 규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중고 물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파손 면책을 동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만 저는 고지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 구제 신청건은 모두 900여 건. 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피해가 5건 가운데 1건꼴이었습니다. 항공권이나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도 주로 이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네, 항공권이나 택배 상품권은 특히 명절 연휴에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사건 가운데 1, 2월에 접수된 건이 전체의 14에서 20%를 차지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는 취소나 변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결제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야 나중에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아이들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면서 매일 2시간 무료 수업도 제공하는 늘봄학교. 학부모와 학생은 적극 환영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인력과 예산, 공간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어려워도 가야 할 방향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자아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국가가 그런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되고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늘봄학교가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늘봄 장소가 학교인 이상 각종 민원 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불안도 여전합니다. 5시, 6시 이렇게 남게 되면 그에 따르는 수많은 교육 활동 속에서 아이들은 학생들 간의 갈등도 생길 거고.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총액 인건비 증액을 포함해 늘봄학교 예산으로 최소 1조 1,600억 원을 확보할 거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 역시 충분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익한 것을 많이 배워서 나중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국가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끝내 늘봄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지역은 교육청이 채용을 책임질 거라며 교원이 대체 투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늘봄 실장과 인력 채용 업무 등을 맡길 거라는 교육청 공무원들 역시 구체적인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이 없으면 늘봄 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건강보험 운영 방침은 필수 의료 강화가 핵심입니다. 그동안 건보 적용을 늘려 의료비 부담 줄이기에 주력한 데서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우선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다시 말해 수가를 대폭 손질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를 더 올리고
분만이나 소화진료 등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난이도, 지역격차 등을 반영합니다. 진료시간보다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제도도 도입해 이른바 3분 진료를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지출로 지적돼 온 비급여 부문도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나 백내장 시술처럼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불릴 만큼 과도하게 의료 이용을 한 환자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높입니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이미 낸 보험료의 10%, 연간 12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유튜버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을 검토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필수 의료 중에 특히 시급하고 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이 날로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준비금이 24조 원 정도로 여력이 있고 당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7%대인 건강보험료율이 8%대로 더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당장 확대한다 해도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건 10년 이후라 지금의 건강보험 계획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난간을 딛고 건물 외벽에 선 남성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서더니 창문을 열어 윗집으로 넘어갑니다. 마약 유통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필사의 도주극을 펼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인적 없는 야산 바닥을 파헤칩니다. 땅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비해간 가방에 넣습니다. 밀수된 코카인을 약속된 장소에서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마약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 6억 2,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은 총책에게 마약을 받는 수거책과 보관해둔 마약을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최초 마약을 들여온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카인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 두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마약 유통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총책을 붙잡는 대로 밀수한 마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의 보안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 있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그 대상만을 지금 그 층간소음 정책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 이런 그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좀 넓히는 거죠.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턱 끝까지 숨이 차오릅니다. 상체는 한국 무용의 움직임으로, 하체는 클래식 발레의 움직임으로 동시에 표현해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국악 장단에 따라 풀고 맺고를 이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적인 이 작품으로 강미선 씨는 지난해 발레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부누아 드라당스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유니버설 발레단의 새해 첫 공연으로 관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차별로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과 한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또 수상 이후로 미리네 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요. 올해 첫 공연으로 이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강미선 씨는 국내 발레계가 첫손에 꼽는 힘과 기교가 탁월한 무용수입니다. 그런 만큼 처음 이 작품에 들어갔을 땐 내려놓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되기 위해, 가슴속 한을 스스로 느끼고 무대에 전달하기 위해 수없이 음악을 듣고 노랫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음악을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그 스토리를 접목시켰을 때 어떤 느낌을 표현해야 될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안무 구성 단계부터 참여했던 만큼 미리네 길은 강미선 씨에게 유난히 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리네 길은 다른 4개 작품과 함께 오늘 16일부터 공연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여의주를 움켜쥔 청룡과 함께 어우러진 사천왕은 우락부락한 남성상이 아닙니다. 박지은 작가는 불교회의 사천왕을 탕후루를 먹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대적 모습의 소녀로 재해석했습니다. 2000여 년 전 중국 채색화에서 최신 애니메이션까지 동서고금의 캐릭터들을 반영해 전통적 동양화 기법에 변화를 주면서 불변의 인간성을 탐구합니다. 캐릭터이지만 또 사람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던 것, 무엇을 인간답다고 느끼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관객에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아닌 제3의 생명체가 몸통을 뒤틀며 욕망을 발산하는 듯합니다. 임정수 작가는 털이나 천철사 등 가변적 재료를 활용해 미지의 존재를 형성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존을 모색합니다. 세상에 하나의 정답이나 어떤 중심점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 다가서면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일상 속 반복 행위에 주목해온 김영미 작가는 한순간 무너질 수도 쌓일 수도 있는 돌탑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같이 담았습니다. 마번지로 만들어진 대형 모니터와 키보드. 송예환 작가는 대안적 웹사이트 작품을 통해 한국어 사용자의 불편함을 표현하며 거대 기업이 지배하는 인터넷에 날선 비판을 던집니다. 온라인 공간이 어떻게 거대 기술 기업들로 인해서 식민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로서 어떻게 인권들을 침해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온라인 공간들을 소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합니다. 정여름 작가는 한 장소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장소와 기억의 연관성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수집된 단서들을 이어 영상 매체로 재구성합니다. 두산아트센터 공모 결과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신진 작가 5명. 글로벌 미술 한류의 열기를 이끌 차세대 주역으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